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월세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임대 많이 얘기할 건데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랑 마고 그 분양가가 1억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게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14억이나 벌어진 거예요. 1억에서.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는 분들, 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마음이 좀 조급한 것 네. 같은 게 이게 또 학습 효과라고 해서 또 이제 대선이면 네.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 과거 데이터들 막 보잖아요. 네, 네.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러면 지금 뭐 공급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네. 지금 뭐 가격 상승 네. 뭐 이런 요인들이 많다고 네. 하니 막 마음이 또 조급하고 대선은 좀 지켜보고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매수 시기로 보면은 네. 대선 전 그리고 대선 이후 네, 네. 뭐가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보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약간 긴가민가 할 때나 아니면 네. 이제 불확실성이 많을 때 이제 선뜻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창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좋을 때 부동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냥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고 그러지 집도 안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또 갔다가 또 다음날 가면 가격이 또 500만, 10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부동산에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게 매수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사는 지역이 고평가가 됐냐 저평가가 됐냐 요거는 좀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지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거나 또 재건축될 여지가 있거나 또 이제 입지가 좋아질 그런 있는 지역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는 게 맞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여기는 좀 안 좋아진 지역이나 아니면 인구가 계속 순유출이 되는 지역이거나 뭐 이런 지역들은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지역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떨어질 지역이 있는지 요거를 좀 가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들이 이거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대선 이후에는 좀 매수세가 지금보다 늘 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탄핵 되고 나서 좀 소비 심리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회복이 됐고 실제로 거리를 나가다 보면은 탄핵 전에는 사실은 그 가게나 상점들이 그렇게 장사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탄핵이 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가게나 장사들도 조금씩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뭐 전세 월세도 상승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특히나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임대차 뭐 10년 갱신이라든가 뭐 무한 갱신은 설마 뭐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전세에서 다 월세화하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월세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살짝 뭐 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전세를 한 번 더 살면 뭐 4년 정도니까 네. 그러면 27년, 9년, 뭐 29년까지도 살 수도 있잖아요. 단순 네. 계산하면. 네. 그러면 29년까지 길게 보면은 집값이 뭐 올라갔다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갈 여지.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전세 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지는 좀 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4년은 그러니까 그게 뭐 3년 후 4년을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해요. 네. 어렵긴 한데 제가 항상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내 집 마련 시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맘 먹었을 때 그냥 돈 여유가 있을 때 여유에 맞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해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본 집이 6억이었는데 이제 1년 후에 가봤던 6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6억 5천.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1년 있다 갔더니 그 집이 7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사겠습니까? 못 사요, 결국. 그렇게 네. 해서 무주택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 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공공임대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분양 얘기, 그 공공임대 많이 얘기할 건데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임대 네. 아파트랑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랑 마곡 그 분양가가 1억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34평 아파트가 4억 3천이고 시프트가 3억이었대. 그러니까 1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시프트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나는 그 분양을 왜냐면 미분양이었으니까 선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게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14억이나 벌어진 거예요. 1억에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염두에서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신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하락의 요인은 뭐 잘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아니 물론 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뭐 관세. 네네. 왜냐면 요즘에 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누가 집을 사냐. 뭐 사줄 사람 다 샀다. 이런 네. 또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줄 사람이 다 사줬다는 얘기는 진짜 좀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사실 인구가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부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들 있잖아요. 네. 자녀들도 어쨌든 집을 사야 될 나이가 되면은 집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또 그때까지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도 자녀가 둘이고 부인님도 2명이면은 네. 최소 2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가.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니고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인구가 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인구가 지금 당장 막 갑자기 팍팍 주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하더라도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친구분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탁옵션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는 뭐 탄탄히 있고 그럴수록 요새는 더 좋은 데로 많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강남이나 이런 집값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 모든 집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고 싶고 이사 가려는 그 좋은 집들은 수요가 계속 몰리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뭐 이거를 뭐 어차피 집값 안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오를 확률이 있으니 그렇죠. 미리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다주택자는 네. 아까 대표님도 좀 정리하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여전히 좀 정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분위기로 봐야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이제 제가 이제 다주택자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시가격 2억이니까 1억이니까. 왜냐면 취득세가 저는 이제 12% 13%다 그 13.2%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정리하는 것도 어쨌든 저는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예전부터 샀던 거라. 네. 그러니까 양도세 내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런 또 기회를 잡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취득세 완화됐다고 하고 지방도 좀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또 과도한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또 미래를 위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수익이 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1년에 2채 이상 팔면은 이게 양도세가 합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1년에 한 채씩은 팔아야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팔아 놓는 거죠. 왜냐면은 한꺼번에 서너 채를 팔다 보면 합산돼서 사실 남는 게 크게 안 쓸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팔아서 양도세 절감도 하고 이제 세테크 하는 거죠. 세테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한번 또 급등하거나 막 네. 소급 적용될까봐 겁나서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거를 추천하는지 네네. 아니면 다주택자여도 뭐 기회 봐서 뭐 좀 늘릴 수도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주택을 아직 마련을 못했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작게 투자하는 것들이 권리적거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때 팔아서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다가 뭐 압구정동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한 채 두 채 사놓은 것 때문에 이게 안 팔려서 근데 그렇다고 양도세를 뭐 중과라든가 양도세를 맞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투자 다주택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근데 다만 이미 다주택자이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나는 마련했고 난 더 이상 이제 옮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어차피 비과세는 안 받을 거니까 일반세율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뭐 사고 파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를 팔았지만 그것도 뭐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네. 파는 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양도세 내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자산을 불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만 또 내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뭐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2주택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주택 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으니 이런 분들도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다르게 좀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물건을 사놓으면 네. 뭐 다주택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직 그 애매하시다면은 뭐 2주택 정도까지. 네네, 그렇죠. 네, 네. 1, 2주택 정도만 하는 게 아직은 좀 그래도 유리한 그렇죠. 구간인 것 같다. 그렇죠. 아까 그 뭐 김포도 정리하고 네. 뭐 오피스텔도 정리하셨다는데 네네. 네. 사실 요즘에 집이 안 팔려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파실 때 어떤 뭐 비결 뭘 하신 게 있나요? 무조건 싸게 파면 돼요. 싸게 그냥 다른 데보다 확실하게 진짜 싸게. 확실하게 싸게. 그러니까 살 사람도 메리트를 갖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최저가더라고요. 네. 판 게 팔고 그 둘 다 이제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팔면 이제 실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 심지어 그 가격에서도 500을 깎자고 그랬으니 알았다고 해서 그냥 어찌 보면 빨리 소유권을 그냥 던지고 그렇죠. 싶었네요. 예, 예. 예, 그럼에도 어쨌든 제가 산 금액보다는 뭐, 남긴 올랐으니까, 남았으니까. 예, 올랐으니까 아. 그냥 뭐 기쁘게 뭐 파는 거죠. 기쁘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안 팔려요 해서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네, 맞아. 네, 네. 전 실거래가 네. 정도로 내놓는다. 네. 그러면 또 안 팔리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살 사람이 먹을 게 남겨둬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해주시면 된다. 네. 그러면 안 그러면은 팔리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미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손해 본 상태인데 네. 네. 여기서 또 더 깎아서 팔라니까 그쵸.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샀을 때 이득이 어느 정도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았는데 딴 걸 샀는데 이게 1, 2천이 문제가 아니라 한 5천, 1억도 갈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1, 2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1, 2천, 3, 4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점수화하는 게 중요한데 점수.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게 만약 60점인데 내가 사고자 하는 게 85점이다. 그러면은 점수화 시킬서 그게 이게 평가가 된다면 네. 당연히 팔고 사는 게 맞겠죠. 이거 손해 보더라도 이거 결론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닌 거죠. 네. 근데 당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얘를 계속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가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반포 레미안을 사고 싶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계약금을 넣은 게 있어서 다른데 근데 반포 레미안을 사려면 그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네. 한 1억 정도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포기하고 반포 레미안 사는 게 맞았죠. 근데 이제 저도 못했던 거예요, 그걸.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네. 그리고 와이프도 반대하고.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거 8천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기했었어야 돼, 사실은.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 나이도 어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 8천이 나중에는 뭐 20억 정도의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한번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팔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결국에 매수자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자가 이 가격으로 왜 사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안 살 것 같은데 하면 더 깎아라. 가격이 그렇죠. 최고다. 가격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계속 깎으면 누가 사? 그렇죠. 아니면 중개사가 사요. 맞습니다. 그분이 사요. 맞습니다. 너무 싸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라. 네. 신혼부부들한테는 네. 뭐라고 좀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현금 1억 정도 있는 분들 제일 많은데. 아, 신혼부부. 1억이요? 네. 그러니까 1억으로 하실 그 서울 수도권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억으로 그냥 수도권도 힘들어요 요새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나 네. 약간 그래도 충청북도도 사실은 충청북도나 남도도 SRT 타면 사실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들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을 약간 준수도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거를 차라리 혼인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두 채를 사는 거예요. 5천씩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혼인을 하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니까 결혼 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그러면 요거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 나머지 하나도 비과세니까 이 두 개를 처분해서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합쳐서 원하는 지역에 입성하는 전략.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돈이 만약에 더 있다면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시면 그 한 채씩 사서 또 1년 있다가 한 채씩 개인이니까 이게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각각. 네. 그러면 어차피 두 채 개인이니까 두 채 세대로 안 묶였으니까 혼인 전이니까 총 네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과세로 하나 팔고 나머지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네 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채가 아닌 거죠. 결국은 1주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채인데 그 혼인 전으로 각각 두 채씩 사면 네 채지만 한 채씩만 보유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전세가가 되게 높은 거 사야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2020년도, 2021년도 옥정 신도시지 않습니까? 옥정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옥정이 분양가가 3억 7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감정가가 5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세는 2억밖에 안 되니까 2억에서 2억. 그러면은 네. 전세 끼고 사면 내 돈이 1억 7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가가 5억이 나오니까 대출이 되지 대출을 않습니까? 받아서. 그럼 70%면 대출이면 1주택자 70%면 33억 5천이 대출이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 3천에 100 월세. 그러면 3억 8천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돈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실제로. 오히려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월세를 맞춰서. 그렇죠. 네. 1,000만 원. 근데 그런 집들이 지금 다 4억 7천 5억 한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1억을 번 거예요. 돈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전세가만 비율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 놓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줘버리면은 요즘에 또 대출 잘해주는 것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특히 한 채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좀 쓰는 것도 뭐 어차피 그러니까 소득이 좀 괜찮으시면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렇죠. 모아서 갚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약 기대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청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청약을 내가 선택을 한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청약은 내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게시를 되고. 받는 거, 게시를 받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느낌인 거죠. 그냥 네. 추첨 당하는 거죠. 그렇죠. 추첨 네. 당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냥 많이 늘수록 유리한 거예요. 많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10번을 넣으면 한 번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넣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냐.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지 말지는 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이거 통장 날아가는 거 아니냐. 날아가는 게 맞는데 어차피 투자형 통장을 새로 만들면 1년마다 그 1순위가 되는 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서울은 2년이지만 수도권에 1년마다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만 노려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당첨이 돼서 경쟁률 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계약을. 그러니까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뭐 50대 30대인데 당첨이 됐어. 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제 경쟁률이 뭐 이제 0.98대 미달이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매번 또 하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단지를 좀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달이 안 날 지역들은 내가 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청약을 노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거는 지금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네. 가점 별로 안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 네. 이거 그렇죠. 청약 통장 날라가든 그렇죠. 안 날라가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점 높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네. 이제 또 강남 입성 하시거나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근데 저도 여러분을 만나도 가점이 높은데 돈이 없거나 맞아요. 돈이 있는데 가점이 낮거나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돈이 많은데 가점도 높아서
로또 청약을 딱 당첨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항상 이게 부족하죠. 이게 부족하면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으로 사실 큰 자산을 만든다는 게 어렵죠. 이게 또 쉽지 않은 또 나라기도 해서 맞아요. 정말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맞아요. 고소득자분들 아니면 이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청약 물량 자체가 또 적지 않을까요? 지금 앞으로 공급도 부족하고 하면. 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분양 가격도 계속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는 기본이 3, 4평, 9평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분양가가 한 5, 6억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5억대도 3, 4억 예전에는 3, 4억대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7, 8억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우 자금이 많지 않으시고 청약을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가 또 정부에서 또 뭐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4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대표 공약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려면 이제 그 지역으로 먼저 좀 이전을 하시거나 이런 전략들을 좀 펼쳐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또 공시가 5억 이하의 빌라 뭐 이런 네. 것들은 또 약간 그 주택수를 안 쳐준다 해서 뭐 재개발 같은 거 사셔가지고 뭐 이제 보유하면서 뭐 청약을 노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좀 젊은 분들이 네. 저렴한 빌라, 네. 뭐 재개발 이런 거 사놓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게 이게 주택세 안 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양도세나 취득세도 주택세에 안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에만 주택세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청약에 무주택자 네. 취급.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양도세나 취득세도 주택세 들어가는 걸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거 정책 위반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상담해 보면 잘 네. 모르셔가지고 그냥 덥석 샀군요. 1주택자인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양도세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취득세도 중과가 되는 거니까 이도저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시에만 무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요새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빌라를 사서 뭐 오르는 분도 종종 봤어요. 저도 네.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이 빌라에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쉽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네이버나 호갱 루너 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는 진짜 천지의 차이예요. 그 가격을. 네.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덤탱이를 맞기가 쉬운 거예요. 빌라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또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도 또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빌라는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무주택으로 있을 거면 그냥 무주택으로 있거나 근데 무주택으로 장기간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불려서 키워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냐. 돈이 없으면 지방부터 올라오시면 된다. 네. 지방 수도권 서울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방에 뭐 한 3억, 3억 5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랑 이제 대출 네. 받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네네. 뭐 이제 혼인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하면은 네.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불어나는 나올 거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읽다 투자자분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또 어떻게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